안녕하세요. 충남진학교육지원단 교사 박진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시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입 전형의 개요에 대해서 배울 때 수시 전형에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과 지원 전략에는 다음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리고 일괄 합산 전형, 그리고 반영 교과목,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관연도 입시 결과, 그리고 적성고사 이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3배수, 5배수 이런 형태로 적절한 배수로 먼저 통과를 시킨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2단계를 실시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단계 성적을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고 1단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들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전형 계획 그리고 추후에 나올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대학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 합산 형태는 교과 100으로 그러니까 면접 시행 없이 그냥 한 번에 일괄로 합산해서 뽑는 방법, 혹은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면접까지 지원자라면 모두 치르게 한 다음에 일괄 합산하는 형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라든가 교사 추천서 또는 학교장 추천서와 같이 서류 일부를 또 받아서 평가하는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몇몇의 대학들을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대의 경우 보통의 이제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이렇게 일괄 평가 방법으로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만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아서 2단계에서 면접을 20% 반영하는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의 경우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60에 서류 40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반영 교과목입니다. 반영 교과목 역시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의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이런 과목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나오는 이제 모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요. 한밭대의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국영수 사회과학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인문의 경우 국수영사, 그리고 자연의 경우 국수영과 이런 형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전형 계획이나 추후에 발표할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국영수과만 반영하는 대학을 희망한다면 학교에서는 이제 국영수과만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수시는 6장을 쓰다 보면 제가 목표하는 대학만을 지원하기보다는 그 스펙트럼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너무 어느 한 대학 맞춤식으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골고루 모든 과목들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이런 지방 거점 국공립학교나 국공립학교들은 좀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의 경우 충남대학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탐구가 10, 그 더더군다나 사범대학은 더 높아서 8, 그리고 자연계열은 12,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중에서 수학교육과는 이제 9와 같이 꽤 수능에서 높은 최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의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좀 수능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2, 자연계열도 12를 유지하고 있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와 이과대학의 경우
수의회, 의과 이런 대학들은 좀 다르게 높은 최저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연도 입시 결과입니다. 관연도 입시 결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 입학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최근 3개년 대입 전형 결과라는 이런 파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그래도 관연도 입시 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제 이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3 학생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했다면 관연도 입시 결과만을 참고해서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할까요? 꼭 그렇진 않죠. 이 입시 결과라는 것은 매년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입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성고사입니다. 적성고사는 올해가 이제 시행 마지막 해입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고사가 폐지되기 때문에 2021학년도 대입에서 마지막으로 실시가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학생이라면 무조건 정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시에서 이런 적성고사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성고사는 이제 보통 국영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영수가 다 보는 대학들도 있지만 어떤 대학은 영어 수학만 본다든가 국어 영어만 본다든가 이렇게 대학들마다 반영 과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대학의 전형 계획이나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스피드하게 푸는 것이 적성고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연습이 중요하고 그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적성고사가 자기한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 역시 입시 결과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입시 결과를 가천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의 자료실이라는 데 들어가면 이렇게 2019학년도 입시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엑셀 파일로 합격한 아이들의 70%에 해당하는 학생부 등급이나 맞은 문제의 개수 그리고 최종 예비 번호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제로 모의 적성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하는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고사의 문제 유형이나 시간, 문항수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대학들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는 이제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면접 유형, 그리고 대학별마다의 평가 요소, 이런 6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은 역시 1단계에서 이렇게 3배수, 5배수와 같이 적절한 배수를 제시해서 그 배수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학생부 100으로 종합전형을 실시하거나 학생부의 서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면접을 같이 시행해서 일괄 합산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도 대학들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형 계획이나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서울권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혹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미래인재 전형, 이 이외에도 홍익대나 고려대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악대학은 조금 다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일반 자연, 인문과 자연은 3개 등급 합이 6, 의예과는 4개 합이 5, 스크랜튼 학부는 3개 합이 5가 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 올해 탐구 영역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과목에 쓸 때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여야 2등급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올해는 합 4등급 이내로, 그러니까 탐구 2개가 1, 3 이렇게 받으면 2020학년도에서는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21학년도에서는 2등급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고3과 고1, 2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21학년도 입시에 해당하는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해당됩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수업에서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요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가장 의미가 있게 대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석차 등급,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선택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선택 과목이라는 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올해 조금 더 예년보다 집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A와 학생 B가 기계공학과를 지원한다고 합시다.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때 학생 A는 물리학 2를 들었고 학생 B는 지구과학 2를 들었습니다. 이때 물리학 2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수강 인원이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 B는 지구과학은 485명이 들었습니다. 비록 학생 A가 석차 등급이 3등급이어서 학생 B보다 등급은 좀 약할진 모르겠지만 기계공학과에 필요한 과목은 아무래도 물리학 2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학생 B보다는 학생 A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 천문학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 B에 해당하는 지구과학 2가 더 의미가 있겠지만 기계공학과라고 학과를 국한한다면은 학생 A가 물리학 2를 수강했던 학생 A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하다가 학생 A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를 더 많이 선택을 하고 학생 B는 수학 교과를 좀 덜 선택을 한 학생인데, 물론 학생 B가 1.7이고 A가 2.5라고 한다면 학생 B가 1.7이니까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이지만 학생 A도 비록 학생 B보다는 수학에 대한 전체 평균 등급이 다소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수 단위가 더 많은 만큼 수학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런 이제 좋아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학생 A도 2.5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첫 해인 고3 아이들에게 종합전형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보통 이제 정규 외에 야간에 운영하는 학교,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규 내에도 운영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야간에 정규 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특징은 인원수가 좀 많아도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보다는 요 부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과연 그 학생이 그 과목을 들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급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행평가라든가 지필평가를 대충 보고 점수를 대충 받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요 요소를 무시하고 원점수가 지나치게 낮다든가 이런 요소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열심히 활동은 하면서 혹시나 좀 이 점수가 들러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야간에 순증으로 활동했던 그 의지와 그런 지적 호기심, 이런 측면에서 공동교육과정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유형인데요.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면접 유형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이런 면접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유형을 잘 살펴봐서 내가 잘 치를 수 있는 면접 유형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학별 평가 요소입니다. 예로 동국대학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평가 항목별 평가 배점 및 주요사항 해서 어떤 요소들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배점은 얼마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들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정할 때 이런 요소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위주 전형의 전형 방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논술고사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졸업생 비율, 그리고 상대평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술고사의 일정입니다. 논술고사 일정은 수능 이전 또는 이후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이라면 혹시나 정시에서 그 시험을 잘 봤을 때 논술 지원을 해놓지만 시험 보지 않을 수 있는, 시험 보러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 전략으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에서 3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그 논술고사 또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같은 것이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결과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성균관대 작년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고, 이건 세종대학교고, 이건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같이 논술 혹은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대학이라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인데요. 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논술의 경우 이렇게 문항 정보들이 제시가 되고요. 이렇게 문제들도 나오고 출제 의도도 제시하고 있고 출제 근거도 제시하고 있으며 문항 해설도 나와 있고 이렇게 채점 기준, 심지어 예시답안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충분히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논술의 경우 최저 학력 기준이 꽤 높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논술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능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 지금 인문계열 같은 경우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과 같이 꽤 높은 수능 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도 2개 합이 4, 자연계열은 2개 합이 5, 그리고 한국사까지 이렇게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를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국대학교인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행정학부는
3개의 등급합이 5 이내, 꽤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이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보통 이제 경쟁률이라 그러면 이제 지원 인원을 가지고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으로 보통 경쟁률을 보는데 19학년도 같은 경우 경찰행정학부 입문이 처음에는 40.73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라 하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그리고 시험에 실제로 응시했던 학생들은 2.8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달되었던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함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졸업 시기별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 2019학년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 지원자의 37.1%만이 재학생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합격 인원도 37.9%로 한 3분의 1 남짓 정도가 그 재학생이었고 나머지는 다 졸업생들에 해당한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졸업생들의 비율이 많은 전형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이제 건국대학교가 2019학년도 논술 입시 결과를 공개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기보다는 혹시나 100점이 좀 안 되어도 상대평가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논술 점수는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안 하는 대학도 있지만 이와 같이 논술 점수가 입시 결과로 발표하는 대학이라면 꼭 대학별로 확인을 하셔서 자신의 위치가 관연도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수시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가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그런 수시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